It's heartening to see so many strange new faces here today. I know my mom would be very touched and probably a little suspicious. My mother was a very secretive and private woman. It's Grandma. You know you were her favorite, right? Even when you were a little baby, she wouldn't let me feed you because she needed to feed you. She was a very difficult woman, which maybe explains me. I recognize you from your mother. What? Sometimes I swear I can feel them in the room.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 2018년도 영화죠. 네. 아리 에스터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라고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줄거리부터 그냥 얘기를 할까요? 네네네. 뭐 일단은 유전은 올해의 공포 영화 중에 한 편이고요. 제가 느끼기에 미국에서 스크어는 나쁘지 않고 이 영화 버젯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뭐 딱히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성공한 공포 영화는 뭐가 있나요? 컨저링? 컨저링 성공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공포 성공한 영화가 공포 영화라고 많다고 하면 하는데 여고의 땀.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최근에 별로 근데 공포 영화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공포 영화 별로 근데 없었던 공포 것 같아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마이너한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특수 장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깨졌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포 영화는 애초에 대박을 노리지 않고 저예산으로 한 200만, 300만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랄까 되게 예외적인 장르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사실 신인들이 공포 영화로 많이 입봉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포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층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공포 영화의 장르적 상업적인 시장에서의 특징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뭐 길게 회자되는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그 해에 나름 돈을 벌었던 공포 영화들이 그냥 있다는 느낌이 가까운 것 같고요. 최근에 이건 제가 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공포 영화로 약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 게 저거 뭐지?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 그냥 단순히 잘 된 것만 얘기한다면은 기생충, 연가시 또 전 보진 않았는데 약간 재난 영화 플러스 네 그거랑 그 기생충은 재난 영화 봉준호 감독 신작 제목이 기생충이죠. 패러사이트. 그거 말고 빈집에 사는 누구지? 그 드라마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 주연이었는데 빈집에 사는? 넘어갑시다. 네. 진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전 예전에는 공포 영화를 좀 많이 봤었는데 공포 영화를 안 보게 된 지가 좀 오래돼서 저는 뭐 유저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공포 영화의 장르적으로 한계가 좀 확실히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더 공포가 오는 거는 그냥 드라마 쪽이 훨씬 더 강렬해가지고 이 초현실적인 걸 다루는 경우에 오는 한계 같은 게 공포 영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굳이 공포 영화로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퍼스널 슈퍼가 훨씬 더 무섭고 이 영화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공포 영화 얘기하다. 공포 영화 얘기하다. 뭐 제일 최근에 흥행했던 공포 영화는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걸 근데 공포 영화라고 봐야 되나요? 귀신이 나오면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약간 좀 더 뭐랄까 좀비 영화를 공포 영화로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꼭 이게 좀비 영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는 영화랑 그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분리하고 싶으신 건가요? 괴수? 괴물이 나오는 영화. 약간 저에게 좀비 영화나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영화는 좀 더 재난 영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그게 두 개가 따로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뭐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포스터만 보면 엄청난 공포 영화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항상 그렇지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애니 그레엄이라는 여자고 이 사람이 이제 미니어처 모형을 만드는 아티스트인데 최근에 투병을 하던 어머니를 잃고 영화는 이제 가족이 그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침착한 남편 스티브와 10대 소년 아들인 피터 그리고 또 10대 소녀인 딸 찰리 이렇게 넷으로 구성된 가족이고 이 찰리는 좀 약간 독특해요. 독특하고 할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뭔가 굉장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캐릭터. 뭔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고 뭐 그런 친구고 이제 극도로 예민한 주인공 대신에 이제 남편인 스티브가 장례 절차를 처리하던 중에 장모의 무덤이 파헤쳐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아내가 걱정할까봐 그걸 얘기를 하지 않죠. 한편 아내는 남편에겐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랑한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의 서포트 그룹 이런 걸 찾아가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 우리나라에 사실 익숙한 문화가 아닌데 외국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항상 나오죠. 그 동그란 원을 그리고 서로 자기 얘기를 막 하면은 막 이름 얘기하면 공감해주고. 하이 누구 막 이러면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파이트 클럽에서 많이 나오죠. 그쵸. 거기 에드워드 노튼이 중독자잖아요. 그 모임. 주로 이제 중독자들이 서로 이제 감시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중독을 끊기 위한 그런 서포트 그룹인데 여기서는 이제 애도를 위한 그런 그룹에 찾아가서 이제 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가정사를 갑자기 막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뭐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굶어 죽었고 뭐 오빠는 이제 조현병을 앓았는데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에게 막 사람을 넣어서 죽이려고 한다면서 자살을 하고 어머니 역시 약간 다중인격을 앓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트레일러를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트레일러는 거의 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겪어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피터가 이제 학교에서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는 파티에 가려고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학교 행사가 있으니까 가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애니가 그러면 찰리도 데려가라. 찰리가 친구가 없으니까 너가 데려가서 애들이랑 좀 놀게 해줘라. 이래서 이제 찰리는 별로 내켜하지 않지만 오빠가 놀아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이제 설득당해서 파티에 가죠. 아 그런 거예요? 걔가 난 아무도 모르는데 막 이랬더니 오빠가 거기 있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떠밀듯이 해서 보내는데 네. 이제 피터는 또 이제 놀아야 되니까 친구들과 대화를 피우고 있던 사이에 찰리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견과류 알러지가 발동을 해서 호흡곤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다급히 피터가 이제 뭔가 하이한 와중에 차를 몰아서 병원에 가다가 이제 과속을 하던 중에 뭐 길 위에 이제 동물의 시체처럼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커브를 틀다가 전봇대를 스치는데 하필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찰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가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찰리가 죽은 후에 애니는 피터를 원망하게 되고 피터도 이제 죄책감 플러스 어머니의 원망을 견디는 거를 힘들어하다 못해서 점점 망가져가고 온 가족이 이제 망가져가는 거죠. 피터는 자꾸 이제 찰리의 그 귀신을 보게 되고 엄마는 이제 찰리가 시간을 자주 보내던 집 앞에 있는 오두막에서 잠을 잔다든지 약간 아니면은 피터에게 되게 심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족이 망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상냥한 아줌마가 조안이라는 아줌마가 있죠. 네. 이 조안은 그 서포트 그룹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자기도 아들과 손자를 잃었다면서. 근데 사실 서포트 그룹에 실제로 있었는지는 불분명해요. 모르죠. 네네. 자기가 아마 없었을 서포트 거고. 그룹에서 봤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네네. 그 자기도 아들과 손자를 잃었으니까 언제든지 뭐 얘기하고 싶을 때 찾아와 이래서 이제 애니가 가죠. 그녀의 집에 가서 또 처음 보는 이 여자에게 자기는 예전에 목류병을 앓아가지고 뭐 아들을 한번 죽일 뻔한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조아는 이 굉장히 친절하게 애니를 이제 위로를 해주다가 자기가 어떤 영매에게 배웠다며 귀신을 불러내는 법을 이제 보여줘요. 자기와 자기의 손자가 소통하는 걸 보여주고 애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그날 이제 찰리의 영혼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오긴 와요. 근데 그날 이후로 피터는 점점 더 이제 미쳐가고
스스로 자해를 하는 식의 문제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남편도 점점 애니의 이런 집착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애니가 다락방에서 자기 어머니로 추정되는 목이 잘린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뭔가 이상한 컬트에 걸려들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피터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미 애니가 미쳤다라고 확신을 한 상태에서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애니가 실수로 남편도 죽이죠.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이제 남편을 죽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피터를 타겟으로 삼아서 미친 듯이 쫓아가고 피터는 이제 아버지 깨어서 집에서 이제 부모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버지는 불에 타서 목이 잘린 채 죽어 있고 엄마는 자기를 미친 듯이 쫓아오고 집에 이상한 나체의 아저씨들이 막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고 정말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의 향연인데 그래서 다락방으로 도망쳤더니 거기에서는 영화는 중간쯤부터 말은 안 되죠. 이게 다 초현실적인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이야기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다락방에 숨어 있었더니 다락방에 또 엄마가 나타나서 스스로 목을 잘라서 죽는 걸 목격하게 되죠. 뭐 그냥 단순히 말하면 이제 의식이 완성되니까 그 오컬트적인 종교의 신도들이 이제 성지로 모여드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이 성지가 이 집이 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식이 완성되고 그들이 모시던 섬기던 지옥의 신 파이몬이 이제 피터의 몸에 안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두막에 이유가 헤르디트리인 거죠. 유전인 거죠, 유전. 근데 저의 느낌에 할머니보다 조안이 더 뭔가 코어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할머니가 뭐 사실상 퀸인 거고 조안 같은 경우에는 바트더 선봉장 같은 거죠. 저는 그 조안의 이름은 애초에 잔다르크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봉장이라서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두막에 신도들과 뭐 애니와 애니의 엄마와 뭐 조안을 비롯해서 다 모여들고 피터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피터의 몸 안에는 이제 그 지옥의 신 파이몬과 함께 찰리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찰리에게도 인사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컬트에 인생을 바친 할머니가 그 유산을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이야기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리 에스터 감독의 단편들이 네. 저는 보지 못했지만 네. 좀 찾아보니까 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The Strange Thing About Johnson's라는 영화가 있고 네. 이 영화는 이제 아버지를 반복해서 강간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강간하는 거겠죠? 아들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강간하는 이야기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다른 단편은 먼차우즌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금씩 계속 독을 타서 결국은 대학에 못 가고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가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분이구나라는 짐작이 들었어요. 뭐 애초에 이 유전이라는 제목이 반쯤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가족이란 건 선택할 수 없다는 그 숙명론적인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뭐 재밌는 구석이 있죠. 그게 공포 영화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요. 뭐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뭐 초현실적인 거를 싹 제거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 애니라는 캐릭터가 어머니의 죽음에서 오는 일종의 애도 컴플렉스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시작되고 그 어머니의 죽음이 모든 것의 원인이며 거기에서 오는 물음은 내가 제대로 슬퍼하고 있는 건가? 그런 대사 같은 걸 하잖아요. 장례식에서 돌아온 지점에서 남편에게 뭐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더 슬퍼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뭐 일단은 누구나 죽음에 익숙한 사람은 없고 특히나 가족의 죽음에 익숙한 사람이 없는데 주인공이 자기가 더 슬퍼야 되나 이런 것들이 죄책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애니라는 캐릭터 자체가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충격 때문에 자신의 상실에 대한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한 상태로
점점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은 그 전시가 딜레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녀는 우울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시가 딜레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영화 안에서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지만 또 그 애니가 만들고 있는 그 미니어처 작품을 보면은 다 어머니에 관한 거예요. 약간 더 세게 밀어붙이자면은 이거는 뭐 애니가 애초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거는 어머니의 상실로 인한 것도 있고 또한 애초에 그녀가 어머니에게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가 결국에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인물이고 약간 근친상간적이고 상징적인 면에서 아버지에 가까운 거 아닌가. 결국에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약간 사악한 종류의 아버지는 어쨌든 악마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망상적인 그 애니라는 캐릭터의 애도에서 오는 망상이 자기 어머니의 부정적인 면을 아버지, 사악한 아버지, 결국에 악마로서 치환시키는 그 심리적인 방향이 있고 이거는 뭐 딴 얘기지만 딴 얘기라기보다는 비슷한 얘기라면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 되게 프로이드 책에 나오는 예시의 전형이다 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프로이드가 쓴 에세이 중에 아버지에 대한 대리자로서의 악마에 대해서 쓴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중세의 기록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악마라는 초현실적인 걸 제거하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쓴 건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화가예요. 그래서 그 화가가 결국에는 아버지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아버지를 대신할 존재로 악마랑 거래를 했다고 이제 그런 환상을 겪는 내용이거든요. 정확히 들어맞네요. 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결말에서 약간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요? 저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게 이제 컬트로 이야기가 결국 끝이 난다는 점에서 좀 맥 빠져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의미에서 좀 정당화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에게는 이게 좀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을 살해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끔찍한 욕망을 약간 단걸로 코팅을 씌우듯이 만든 게 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다면 결국은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미신 같고 컬트 같은 게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결말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결말이 제일 좋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아마 이게 결국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공포 영화의 한계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초현실적인 걸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결말이 이게 무섭지가 않은 나버리면은 거가 되는 거 이게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그럴듯하지 않게 들리는 얘기처럼 이게 현실에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있다가 예.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서 네, 네. 끝나버리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게 네. 결국은 가족을 살해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결국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걸 억누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애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터를 갖고 싶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애니가 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찰리가 이제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와서 그럼 나는 이제 누가 돌봐줘?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엄마 죽으면 누가 돌봐줘?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찰리와의 관계도 굉장히 이상한 관계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찰리가 조금 더 뭔가 특별한 케어를 요구하는 자식이라면 그런 자식들이 사실 부모들에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약간 뭐랄까 애니에게 어떤 미묘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고 피터 역시 이제 찰리를 사실 저는 그 파티 장면이 굉장히 알 수 없게 쓰여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단 피터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고 그곳에 있었던 가족은 피터랑 찰리밖에 없고 찰리 죽을 때 피터밖에 없었고
그 모든 이야기를 결국은 피터를 통해서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찰리가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피터도 귀찮았을 거 아니에요? 파티에서? 그런 점에서 피터가 찰리를 죽인 것도 어느 정도 그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찰리가 죽는 장면이 저는 영화에 통틀어서 제일 좋았는데 잔인한 사람. 잔인하죠? 근데 일단 뭐 두 가지 부분에서 좋았어요. 하나는 정말 이 영화에서 우리가 익히 기대하는 그 공포 영화의 그걸 봤을 때는 찰리를 딱 처음 보자마자 아 제가 뭔가 귀신 쓰인 애고 뭔가를 할 거야. 할머니랑 친했으니까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애가 더 변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거야. 이 이야기를 끌고 갈 거야라는 기대가 있고 트레일러를 봐도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전반 한 30분쯤에 그걸 완전히 이제 박살내고 다른게 전개를 한다는 점에서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때 피터의 대응이 자기가 그 동생을 죽였다는 걸 인지하고 끝까지 뒤를 못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잘린 몸을 싣고 집에 그대로 가서 그대로 주차를 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눕는 그 장면이 경황 없음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경황 없음보다도 이거는 어떤 잔인함과 어떤 무의식적 욕망 같은 게 드러나는 장면이라서 저는 재밌더라고요. 피터가 취한 상태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의식적으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앞에 뭐 좀 있다고 해도 밟고 지나가면 되거든요, 사실. 그쵸. 네, 물론 뭐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을 수도 있지만 뭐 이게 누군가의 시선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기둥이 우리 관객의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꺾으면은 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그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피터에게서 사실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욕망은 성적인 욕망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피터를 처음 등장하는 것도 그 앞에 앉은 여학생의 엉덩이를 보고 있는 걸로 그 아이를 소개받고 그 파티에 오는 것도 그 문자 오는 것도 딕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파티에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파티에 갔는데 그 장애물인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방해하는 인물로서 찰리가 있는 거고 사실 유전이라는 제목도 사실 자신의 DNA에 관한 DNA를 남기는 작업이죠.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춘기 소년의 성적인 욕망을 방해하는 대상이 찰리라는 점에서는 사실 그런 무의식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이게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하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애니가 이제 피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역시 찰리 귀신의 입을 빌어서긴 하지만 어쨌든 피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욕망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남편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 끝에 가서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죠, 애니가.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이야기는 결국 애니가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재밌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컬트라는 껍데기 속에서 좀 숨겨져 있는 거죠. 살짝만 보이게.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컬트를 이전에- 통해서 좀 잘 드러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아니면 실제로 드러나기 힘든. 네네. 근데 그 이전에 또 엘렌이 애니의 엄마가 애니의 오빠를 숙주로 삼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는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조현병이라 생각한 거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미 엘렌이 남편도 우울증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애니의 오빠도 죽였고 그런 가족 살해 욕망부터가 유전돼서 내려온 걸로도 보이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은 재미가 있지만 실제로 어쨌든 내가 애니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딜레마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딸을 내가 믿기에는 어쨌든 과실로 죽인 내 아들이잖아요. 네네. 둘 다 내 자식이고 네. 그리고 피터도 말을 하지만 자기가 딸을 파티로 떠밀었고 그리고 원치 않았던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진 존재가 됐고 그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서 더 뭔가 파괴적인 행동들로도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단순히 엄마가 피터를 원망하고 찰리를 죽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찰리를 그리워하다가 화를 자초하는
그런 감정으로만 단순화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좀 아쉽고 남편 같은 경우는 마치 양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 공포 영화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온전히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히려 이 아버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성적이라서 재밌죠. 마치 애니의 정반.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시점이 결국에는 피터와 애니 두 명의 시점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라푼트리 영화 등장하는 남자 캐릭터의 특징이거든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 캐릭터.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라푼트리의 영화에서는 그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 캐릭터가 여자들을 계속 시켜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라푼트리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 여자가 이 무능한 남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더 큰 차이점은 라푼트리의 영화에서는 이 남자들의 말이 결국엔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얘기인데 여기선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고를 여기서는 하는 유일하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허망하게 쉽게 죽어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캐릭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설정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를 다 죽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컬트 종교의 로고를 보면은 그 3명이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3이라는 숫자가 어쨌든 삼위일체로 종교적인 면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이게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럼 그 3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머리가 받쳐진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할머니 그리고 애니 그리고 딸이잖아요. 한 대마다 그 한 명의 여성들의 목을 받쳐져가지고 머리 3개를 결국에는 완수하고 그러면 남는 사람 중에 피터는 어쨌든 그 왕이 될 사람이시고 그럼 나머지는 죽여야 되는 그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다가 아사에서 죽은 거랑도 비슷한 게 뭔가 한 건 아니고 부작위를 통해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애니의 남편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는 캐릭터고 태우라고 하는데 태우는 것도 안 해가지고 죽고 태우라니까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 로고를 된 목걸이를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재밌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왜 그랬는지까지 잘 이해되지 않는데 장례식 장면을 보면은 애니가 애초에 그 목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왜 그거를 하고 있었을까? 그냥 엄마 유품이라서 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기엔 다른 유품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의아하긴 해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커트도 애니의 뒷모습으로 시작해서 기어이 카메라가 회전을 해서 방향을 틀어서 그녀의 목걸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는 할머니의 목걸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줘요. 네네. 그게 어쨌든 간에 대를 이어서 연결되는 거라는 건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애니도 처음부터 빅픽처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사실, 본인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목걸이 때문에. 근데 이제 스키즈프레니아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는 자아가 있고 모르는 자아가 있어서 자꾸 놀라는 거죠. 다락방을 보고 깜짝 놀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게 이제 그녀의 목류병 같은 걸로 사실 암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버지가 네가 파헤쳐가지고 네가 그 영화 보러 간다고 뻥치고 그거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영화는 꿈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꿈꾸는 사이에 파헤쳐가지고 갖고 온 거 아니냐라는 말도 되고 네, 밤마다 잠을 침대에서 자러 나가잖아요. 딴 데서 자려고 뭐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애초에 그들의 교회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녀가 실제로 어땠는지. 그리고 찰리도 알고 있었던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게 할머니가 어쨌든 유일하게 접촉했던 손녀이고 자기가 아들이길 바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아들이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고 네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 찰리는 여자 3대 여자가 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3대가 사실은 이제 자신들을 바쳐서 이 악마를 부활시키는 내용인 거라서 특히나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실 애니거든요. 영화의 거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애니가 이제 미니어처를 만들면서 그 이상한 안경 쓰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 컷이 맨 첫 컷에서 붙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 첫 컷에 오두막을 보고 있다가 이제 미니어처를 보고 그 미니어처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영화가 좀 예외적으로 뭐랄까 그 공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카메라가 아니라 어떠한 인물 중심의 카메라가 아닌 컷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낮과 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멀리서 관찰하는 카메라 같은 거를 제외하고 사실은 그 애니가 미니어처를 만들면서 카메라를 보는 컷이랑 첫 컷인 오두막을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패닝해가지고 미니어처를 보여주는 컷 이렇게 두 컷이 있어서 그 컷을 붙여보면 사실 되게 잘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애초에 미니어처를 계속 만지고 만지작거리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애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보는 건 애니의 그 좀 선한 면이지만 사실 악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악한 면이 수시로 사실 드러나고요 이 영화에서 그 딸이 죽는 장면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또 얼마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거기에서부터 질리기 시작하는 장면인데 이 미니어처란 컨셉은 사실 되게 잘 쓰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가족사를 그리려고 했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매체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 그 확대경을 낀 얼굴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저 이미지가 좋아서 저걸 쓴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사막의 신부라는 영화 얘기하면서 미니어처적인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전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놓고 저는 활용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뭐 무엇보다도 이 애니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다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이게 되게 잘 쓰였다고 생각한 거는 기이한 감정을 되게 잘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떤 의미냐면은 영화에는 어쨌든 간에 되게 엉캐니한 저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엉캐니라고 써놨어요. 엉캐니한 그 느낌이 있는데 그 기이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엉캐니가 독일어로 언하임리히죠. 언은 그 부정적 뜻하고 하임리 하지 않은이라는 뜻인데 하임리히가 결국에는 친숙한 집과 같은 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잘 보면은 친숙한이라는 단어 뜻 아래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뭔가 기이한 어둠 속에 있어야 될 것이 결국에 바깥으로 튀어나온 이 있어서 언하임리의 뜻 자체가 하임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이함에 대해서 기이함을 무엇이 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미니어처 같은 그 아니면은 뭐 자동 인형이라든지 오토마톤 같은 그런 사람 모형을 한 여기서는 또 그 찰리가 만드는 인형들 같은 것들 아니면은 머리가 없는 신체들 이런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이 혼이 있어서 마치 작동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이게 유사한 게 있는데 결국엔 친숙한데 친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미니어처가 그 집이란 공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집은 비정상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은 문 사이즈 같은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벽의 높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집의 벽이 대체로 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나누는 경계선 같은 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없는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미니어처를 봤을 때 우리가 이상하다 느끼는 거는 그 사이즈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정밀한 비율 재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느끼는 어색함이
그 기이한 불안함을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애초에 좀 미니어처처럼 그 비율이 맞지 않게 구성돼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제가 아까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가 애초에 그녀에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찰리도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종의 드는 거죠. 퍼펫처럼. 네네,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찰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 모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로봇 같이 생긴. 네, 거기다가 이제 머리를 새머리라든지 뭐 쥐머리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다른 종류의 인형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게 그 고전적인 미신적인 게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신체에다가 머리만 갖다 바꿔 끼면은 그 머리에 있는 정신의 상징적인 머리가 이걸 대체해서 이걸 사람이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 이 오컬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 같은 게 그들의 행위 안에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미니어처 이미지 같은 거 보면은 저는 딱 봐도 예수의 탄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부활절 같은데 그런 거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 집 밖에다가 걸어놓은, 그 교회로 나가면 집 밖에다 해놓는데, 엄마가 젖을 물리려고 그 피터인가? 그 찰리 맞아요. 왜냐면 피터랑은 못 만나게 했으니까. 그게 마치 그 천사가 아기를 갖다 주는 장면, 수태고지 이런 장면과 그런 장면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겹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에서 결국에는 이 애니가 피터를 낳기 싫었던 거는 이것도 되게 그냥 모든 면에서 양가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를 낳지 않는 게 그를 지키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살해에 대한 그런 느낌이 동시에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약간 복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굴러떨어지는,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래도 미니어처의 쓰임새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이 미니어처가 중반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종돼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이 영화 중간중간에 저는 대사들 중에 너무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대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뭔가 미니어처로 대체되거나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서포트 그룹에서 가족사를 줄줄이 설명하는 부분이나 특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복선이 되기도 하니까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너무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스티브가 이제 애니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결국 다 말로 막 이거 너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혹은 애니가 이제 목류병을 앓을 때 과거도 조안을 만나서 말로 다 털어놓고 그게 나중에 또 꿈 장면으로 섞여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어떤 인물들 간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게 많고, 이거는 되게 짜잘한 거지만 유품 박스도 맘스 띵스 뭐 맘스 이런 거 다 적혀 있고 박스에 그 첫 박스 딱 처음 열 때도 보면 막 스피리추얼리즘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 딱 이렇게 잘 잡아주고 이런 식의 너무나 많은 그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뭔가 왜 이런 거를 다 말로 처리했지? 글로 처리했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점에서는 뭐 미니어처와 공포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샤이닝이죠. 잭 니콜슨이 그 녹색 숲으로 된 미로에서 자신의 아이를 보는, 결국에는 그 샤이닝도 자기 아들을 해하려는 그러네. 아버지 얘기기도 하고요. 다 가족이 제일 무섭네. 뭐 그러니까 그 양가 감정이 무서운 거죠. 그 아버지에게서 찾는 복종하고 싶은 욕망과 억압에 대한 반감,
무엇이 억압받았는가. 그렇군요. 네네. 그런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감과 그 다음에 부모에게서 받는 억압과 혹은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뭐 그런 것들이 기묘하게 결합이 돼서 좀 기이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공포 영화의 약간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근데 뭐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양가 감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모임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잘 드러나잖아요. 그 어머니 사랑하고 근데 또 어머니가 별로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약간 그 장면은 오히려 응당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슬퍼해야 하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고 그녀의 행동이나 말이나 특히 장례식에서의 그 스피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애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가짜 같았어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어머니에 대한 집착은 이해가 가지만 그게 어떤 뭐 그게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적대감이 커 보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적대감이 클수록 사실 사랑하는 감정도 어떻게 보면 크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특히 사이가 멀어진 기간이 되게 길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만큼 자기가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런 양가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사실 피터에게 널 갖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때죠, 사실. 얼마나 믿겠어요, 찰리를 죽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자식이기도 하고, 뭐 또 원치 않았던 자식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의해서 복종적으로 낳게 된 자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장면, 목 조르는 장면이 사실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 피터는 엄마가 날 죽이려고 목을 졸랐다고 하고 엄마는 이제 너무 소리 질러서 소리 들어온 질러- 건데.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장면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어느 쪽이 진짜든 간에 사실은 둘 다 진짜이기도 할 거고, 예. 그녀가 애초에 여기서 단순하고 심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남편밖에 없다.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남편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미니어처 얘기를 하면은 애초에 나무 위에 지어진 집 같은 거는 미니어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공간 자체가. 그리고 이 영화가 롱샷을 찍을 때 진짜 집을 찍은 거랑 미니어처를 찍은 거랑 좀 번갈아서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네. 아까 그 애니멀즈, 아메리칸 애니멀즈에서도 시뮬레이션 부분에 약간 미니어처처럼 촬영한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연결점이 많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차시키면서 이 미니어처가랑 이 집이 동일시되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중간에 애니가 열받아가지고 빡쳐가지고 그 미니어처를 다 부신다는 점에서도 그녀가 이 집을 파괴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냐? 저 이 소리 귀여운데? 너무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게 사실 저는 한 번밖에 못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되게 공들여서 이 혀 튕기는 소리 같은 것도 되게 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집어넣고 오히려 근데 굉장히 적절한 부분에 들어가 있죠. 적절하죠. 왜냐면은 그 조안의 집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에서 맞아요. 나기 그리고 때문에 그게 영적인 체험을 한 거기도 하고 또 그 아, 아이 자체가 차 뒤에서 죽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뒷좌석에서. 그 백밀러 샷 자체가 그 아이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뭐랄까 리듬에서 약간씩 벗어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되게 뭐랄까 되게 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극장에서 다른 관객이 하는 줄 알았어요.
장난으로.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게 몇 개가 있고 막 이런. 아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오히려 믹싱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운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영화에서 저는 어떤 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리를 들어보면은 소리를 두 개를 겹쳐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장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닌데 그냥 아무 예나 들면은 발자국 소리랑 노크 소리가 만약에 있다고 쳐요. 이 영화에 있는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 발자국 소리를 노크 소리로 중간에 바꾸는 거죠. 믹싱을 통해서 그런 식의 사운드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그런 식으로 시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신전환도 그냥 그런 식으로 시키기도 하고. 공들여가지고 했던 뭐 것 같다. 공포 영화니까요. 사운드가 중요하죠. 또 다른 면에서 나무 위에 지어진 집은 딱 봐도 새 둥지 같아가지고 아, 저는 그 찰리가 비둘기 목 자르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동물 죽이고 하는 게 사이코패스의 어릴 적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의도적으로 초반부에 찰리로 몰아가다가 이렇게 탁 귀를 틀려고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찰리가 죽을 줄 알았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왜요? 거기서 죽을 사람이 걔밖에 없어요. 아, 뭐 죽어야 되나? 네.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네. 네. 저는 엄마가 죽어서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공포 영화고 애착이 있는 존재가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걸 증폭시킬 수 있는 존재가 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둥 클로즈업이 나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죽는 그러니까 뭐 그 상황까지는 몰랐지만 돌아오는 길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죠. 저 기둥에 박거나 해서 차가 저 기둥에 차가 박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네요. 피터는 이 중에서 가장 이노센트한 캐릭터라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찰리는 그 캐릭터 때문에 오히려 죽어도 다시 나타나서 이상하지 않은 다시 이미지고. 나타날 수 있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아버지는 그래서 끝에 네. 결국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이게 애니랑 피터 시점으로 진행되는 영화라 가지고 누가 죽긴 죽어야 되거든요. 미드에서 그러면은 걔밖에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둥에 그 로고 같은 거 클로즈업 했을 때 그럼 돌아오는 길에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기에 너무 빠르지 않았어요? 모르겠네. 저는 되게 좀 빠르긴 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 뭐 시계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올 것 같은데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런 영화가 점에서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빨리 죽긴 했는데 근데 그 감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할머니의 죽음이 이들에게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맞아요. 그래서 그 찰리 죽고 나서 무덤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샷이 있잖아요. 네. 그 트레일러에도 많이 쓰인 샷인데 그래서 저는 트레일러 이런 식으로 속게 편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트레일러 장면들이 다 나왔네. 머리 박는 거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추천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제 추천 영화는요. 저 혼자 할게요. 네. 이 유전이란 영화의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머리를 날려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머리를 날리는 대표적인 영화는 뭐가 있냐? 데이빗 린치의 이레이저헤드가 있죠. 머리를 날리는 영화. 네네. 데이빗 린치의 이레이저헤드 몇 년작이지? 한 70년대 중후반이고요. 데이빗 린치의 데뷔작이죠. 장편 데뷔작이고. 장편 데뷔작. 네. 저는 유전을 보면서 머리 날아가는 걸 보니까 바로 데이빗 린치의 이레이저 헤드를 추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7년작이네요. 네, 1977년작이라고 하고요. 이 영화는 뭐 주인공이 여자친구랑 관계를 가져서
그 여자친구의 엄마가 너 내 딸이랑 섹슈얼 인터코스를 했냐라고 물어봐서 당황해하니까 병원에 애가 있다 픽업해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근데 시기상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아 좀 조기 출산했다라고 해서 미성숙한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영화죠. 그러면서 의외성이 있네요. 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점에서 이제 찰리의 머리가 날아가서 놀란다면은 이 영화는 끝날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 4분의 1 정도는 아직 남았는데 이제 주인공의 머리가 날아가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죠. 지금 날아가도 되나?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날아간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추천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엔 96년도에 개봉했네요. 근데 이레이저 헤드가 훨씬 더 재밌고 무서운 것 같아요. 트윈픽스랑 사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영화는 그 전기를 통해서 막 오고 가는 무언가 뭐 이런 거. 이 공포 영화라는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그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욕망이 있고 그 구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만 인간적인 형태나 기이한 형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사성을 근본으로 작동하는 거긴 한데 그런 면에서 훨씬 재밌는 면이 좀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쯤 보시면 좋다. 이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난 거는 좀 너무 당연하지만 로만 폴란스키의 로즈마리의 베이비? 로즈마리의 아기가 생각이 났고 그 영화는 그 이야기가 결말이 되기 전까지는 실제로도 뭐가 진짠지 모르게끔 진행이 되죠. 미아 페로가 정신이 나간 건지 뭐 어떤 건지를 모르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끝에 가서 컬트의 아기가 받쳐진다는 점에서는 이 영화의 결말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마더 때 추천을 했더라고요. 사실 마더가 딱 생각나잖아요. 컬트에 아기를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났던 게 이제 아까도 말했던 A24에서 배급했던 더 위치라는 작품도 생각이 났는데 뭐 이것도 저번에 제가 이컴스 앤 나이트 할 때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애니와 피터의 관계를 떠올리면은 저는 린 램지 감독의 케빈에 대하여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케빈에 대하여를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봤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생각이 났지만 그쪽이 훨씬 더 무섭죠. 그렇죠. 훨씬 무섭죠. 생각이 났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공포 영화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일상이랑 너무 멀어져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냥 다 가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면 공포 영화에서 별로 이렇다 할 무서움이 없어지는 사태가 우리가 너무 발생하거든요. 과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것도 생각이 났지만 그냥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애니가 직접 목을 잘라서 죽는 장면인데 그 장면 너무 싫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목을 있어서 움츠리게 되는 미ike 타카시 감독의 오디션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이게 이제 오디션도 굉장히 끔찍한 신체 절단 장면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도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오는 데다가 저는 이 영화가 좀 공포 영화로서 전개가 좀 인상적이었어서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영화는 초반부에 막 약간 되게 약간 로맨틱 코미디처럼 진행을 하고 하다가 이게 급 공포 영화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부터는 막 꿈과 환상과 막 현실이 뒤섞여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서 무서운 여자 캐릭터와 피해자로 나오는 남자 캐릭터의 삶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공포 영화들이 대부분 되게 차근차근 공포를 쌓아가서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장면이 계속 구성된다면 이 영화는 좀 되게 뒤죽박죽으로 혼합물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줘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고 갑자기 놀래키고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끔찍해요. 끔찍하고 그 안에 이 남자를 고문하는 여자의 그 어린 시절 과거에 학대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꿈 환상 시퀀스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미학적으로 재밌게 구성이 돼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보면서 좀 저도 잔인한 걸 잘 못 보는 편이라서 그 애니가 자살한 장면도 눈을 감았었고 이 영화의 그 명대사인 키리키리키리 이거 할 때 거의 눈을 못 뜨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봤고 좀 새로운 공포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오디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자비에 르그랑 감독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She had private rituals, private friends. Who's gonna take care of me? You don't think I'm gonna take care of you? But when you die, And she wasn't altogether there. At the end.